남북 고위급 접촉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랑에 휩싸인 한반도, 전 세계의 눈이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박태후 고려대 연구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3시에 하기로 했던 남북 고위급 접촉 이틀째, 3시 반에 시작이 됐다라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 부분부터가 좀 남북 간의 견해차, 입장차, 뭐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8월 15일부터 하필이면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 8월 15일부터 북한이 일방적으로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30분을 국제 시간보다 일방적으로 늦추는 바람에 우리가 3시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3시에 나가는데 그들은 3시 반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자 이런 격인데 김정은이 한마디로 우리의 그 통일준비위원회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설치하시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북한은 통일이라 그러면 자기 체제가 흡수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통일이 안 되도록 이질감을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물론 그들 명분은 자주적으로 뭐 일제 시대 때 뭐 이 135도 일본의 시간을 따랐다 뭐 그런 명분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핑계일 뿐이고요. 사실은 남북 간의 이질감을 확산시켜서 통일을 하는 분위기를 망치려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박 교수님 본격적으로 오늘 회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협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결과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이 왜 이런 도발을 두 차례나 감행했느냐. 일단 우리가 그 이유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약간의 그 결과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자로 보기에는 일단은 이러한 도발을 함으로써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남한 사회의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고 언제든지 한반도를 교란시키고 불안정한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북한의 그런 북한 정권이 군사적으로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확인시키고 또 이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전략 차원이고 두 번째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또한 북한의 체제 공고화 문제 지금 공포 정치를 통해서 김정은 3대 정권이 열심히 지금 체제 공고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제 결속을 위해서도 이런 군사적인 긴장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소련에서 지난번에 전성절 행사에 못 갔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9월 3일 날 하는 전성절 행사를 가야 되는데 계속 오라고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지금 번에 러시아도 못 갔는데 여러 가지 좀 중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지금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망설이고 그래서 이러한 군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구사해보고 있는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문제까지도 한번 한국과 중국 간의 그런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걸 방해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도발을 한 주체를 명확하면서 사과를 할 것인가 북한이 했다 우리가 했으니까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DMZ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 이 정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도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무 잘르듯이 안 된다고는 안 하는 것 같고 어제도 11시간 오늘도 계속 대화가 이어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문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뭐 사과가 북한의 전향적인 사과가 나올지 아니면 어느 정도 원론적인 수준의 유감 표명에서 머물지 어쨌든 우리 대표단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목함질의 도발로 인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내미는 카드들 우리가 어느 선까지 좀 허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NSC에서 그 회의를 했고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목함지뢰나 포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시인 그리고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이 4단계거든요. 이 4단계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민 정서상 어느 수준까지 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협상을 하는 협상 대표들이 그걸 가늠하는 정도겠는데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언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유감 표명 수준에 그리고 주체가 명시되지 않는 발언을 한단 말입니다. 북한은
보통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 왔어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아마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그 남측에서는 주체가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강하게 그런 걸 제기를 할 겁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 그 군사적 대결 국면을 그 대화 국면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또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산가족이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아니면 경제협력 관계라든지 또 더 크게 가면 정상회담 문제까지도 다 이게 의제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 와중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 군사적인 현재 사태 부분만 머물러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후에 2차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전략적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중에 결국은 사과와 재발 방지인데요. 이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도 보다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근데 홍 박사님 이전에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관계 파탄이 났던 게 사실상 금강산 그 민간인 피격 사건 아닙니까? 또 그리고 나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이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과정에 그러니까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뭐 시인, 책임자 처벌 이 단계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지금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네 가지를 이제 단호히 이제 요구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냐 여부는 상당히 좀 그 본래 그 흉악한 집단이기 때문에 네.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부인하는 아예 안 했다라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도 못하겠다, 네 개 중에 하나도 못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고요. 네. 박항자 씨 살해 사건 때도 당시에 그 정부기관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그 명승지 개발 무슨 지도총국이었죠? 지도총국인가 예. 뭐 거기서 그냥 뭐 그 사건이 좀 유감이다. 뭐 누가 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네. 사건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다. 그렇게는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보기에는 사과라고 볼 수가 없죠. 누가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시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하고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의 요구와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좀 판이하게 다르죠.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들이 버려놓은 게 목함질의 그것만 해도 4일이나 지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꽤 거의 확정적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네. 평상시 같으면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4일이나 걸려가지고 장황하게 우리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해댔는데 그리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변명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포사격에 관련해서도 김영철이 평양 주재 외국 대사들과 외신 기자 모아놓고 전 세계에다 대고 나만이 또 날조해가지고 자작극을 해가지고 우리를 모함하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뭐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정찰 총국장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틀 만에 사실은 알아보니까 우리가 했더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이 네. 순서가 우리가 잘 조사를 안 해봤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한 게 맞더라라고 시작이 거기서 돼야 되는데 예. 그럴 정도로 착한 집단이냐 그 집단이 저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뭐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확한 증거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요거 사과하고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으니까 사과하고 많은 걸 얻어내자 그러고 이를테면은 그 명확한 주체를 표시 안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문구를 맞춰서 사과 형식을 갖춰서 해주고 그 대신에 얻으려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이걸 사과를 할 것 같으면은 그 김상용 2군 단장 네. 이런 사람은 전보 조치해야 되고 김영철 정찰 총국장 이 사람도 뭔가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좀 중간 단계로 좀 애매한 사과는 하면서 김상용 2군 단장하고 김영철은 인사이동을 하는 거를 우리 성의를 보이는데 우리가 선군 정치를 하는데 사과는 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이런 조치를 할 테니까 한국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우리가 사과한 거나 마찬가지의 조치를 하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냐. 이런 정도의 무슨 타협안이 나오면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감정상 바라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 이걸 해주면 참 정말 우리 정부의 대대적인 외교적 성과가 되겠는데 네. 그걸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어떤 위기 관리에 대한 그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던 위기 관리 리더십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신속하게 사건 2시간 만에 또 안전보장에 소집을 하고 또 일반 일정을 다 취소하고 안보 일정으로 3군 사령부도 방문해서 선조치 후보가 하라 이런 아주 과거와는 다른 그런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를 끌고 갈 때 최고 국군 통수권자로 국가의 수반으로서 과연 어떤 전략을 이러한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가야 되느냐. 어제도 밤늦게 회담이 된 이유가 북한의 황병사하고 대화하면서 네. 김관진 안보실장이 중간중간에 보고하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조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하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숙제인데 저는 뭐 물론 이제 단기간 내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화해 무드를 만들고 남북 간의 화해 무드를 또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연결시키고 또 우리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거를 해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남북 이산 가족 또 여러 가지 뭐 긴장 해소 조치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라든지 과거의 북한의 관행을 보면은 화전양면 정술에서 어려울 때는 대화하자고 그러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군사 도발 또는 강경책으로 우리를 괴롭혀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원칙을 이야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이 네. 이번에 안보 리더십에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조금은 더 마지막까지 강하게 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워딩도 얻어내고 좀 국민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북한의 존재에 대해서 안보 교육을 하는 장으로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야당도 여기에 협조하면서 우리가 한번 국면을 만들어보자. 예. 이런 제안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현장을 좀 가서 이 시각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요. 말씀을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통일대교 먼저 가보려고 하는데요. 판문점의 관문이죠. 우리 대표단이 이곳 통일대교를 지나갔었는데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재개된 것으로 결계됐고요. 그 대화 중에는 그 통일대교에 아주 지금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팽재훈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통일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남북 고위 대화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 통일대교는 긴장 속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2시 15분쯤 우리 측 대표단이 이곳 통일대교를 지나서 판문점으로 향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등 대표단이 탄 검은색 차량이 긴장감 속에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3대에 나와탄 우리 대표단은 군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통일대교를 지나갔고 취재진과 민간인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회담이 열리고 있는 판문점은 이곳 통일대교에서 불과 9km 남짓한 곳에 있습니다. 취재진의 접근은 완전히 차단된 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주요 취재진을 비롯한 외신 등은 이곳 통일대교에 머물면서 판문점에서 들려올 회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대화가 시작되면서 통일대교의 경계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간 상태인데요. 임진각 등 전망대의 출입이 모두 통제됐고 허가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통일대교의 접근조차 허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첫 만남에서 남북은 10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 진행했지만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남북 대표단이 두 번째 만남에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대교 남단에서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통일대교 분위기 살펴봤고요.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이튿날 좀 깊숙이 이제 그 면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황병서 인민군 총참모장 이 두 사람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만났지만 또 10개월 전에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대표단의 면면, 특히 지금 사실상 수석 대표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어떤 만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측근 인사로 볼 수가 있고요. 국가안보에 관련된. 네. 그리고 황병서 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총정치국장이잖아요. 예, 총정치국장, 그러니까 예. 사실상 권력서의 2위인데요. 네.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 기관의 장이기도 하지만은 그 양 지도자의 최측근들이 만난다는 게 일단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황병서가 굳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요구도 했고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 사태가 DMZ 목함 기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포격 사건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려면 김양건 그 대남 비서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군대를 장악하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김양건 비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김양건 비서는 대남 관련을 대남 오랫동안 책임비서 그런 협상에 나와 있었죠. 예, 예. 14, 15년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외교 담당 비서를 했었죠. 근데 이제 대남 비서를 14, 15년 정도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도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김대중 대통령 조문 사절단 대표로도 내려왔었고 네. 이런 알려진 인물들이고요. 실제로 아마 네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면 김양건 비서의 발언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시안 게임 때도 내려왔을 때 김양건 비서가 다 자기 분위기 다 잡고 황병서 총국장이 한마디 하는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전히 대남 관련해서는 김양건 비서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결정 단계에서 황병서 총국장이 발언하는 이런 모양새가 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이제 통일부 장관하고 국가안보실장이 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나갈 때는 이미 그 협상 현장에서도 양측이 전부 다 한 라인을 개설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그 NSC에서 이미 종합적인 대책을 다 세워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10시간 했고 오늘 2차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뭔가 합의문 형태의 뭐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남북이 어떤 대화의 테이블에 앉게 되면 그동안에 그 어떤 격을 놓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 아예 대화 자체가 시작되지 않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4명의 각각 남북 2명의 라인업들을 봤을 때 어떤 그동안 얘기했던 격이나 이번 대화를 어느 정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건건일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대표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고요. 김관진, 황병서 이 두 사람은 양 지도자의 분신이라고 할 정도로 각 측을 대표할 수 있고요. 네. 김양건, 홍영표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책사로서 남북 간에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통일부 장관이 근데 이제까지는 북한에서 우리 홍영표 장관을 뭐 주니어 파트너 그러니까 좀 한 채 아래로 보고요. 김양건 당비서가 상대할 사람은 김관진 실장이지 홍영표 장관이 아니다. 이건 꼭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통일부가 사실 위상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조금 위축된 격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잘 될 때는 통일부 위상이 좀 좋아지는데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데다가 청와대에서 이 모든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통일 정책도 많은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에서 한 명 나온다 그러면 김관진 실장을 나오라는 거죠. 옛날에는 통일부 장관이 위세가 실세이고 그럴 때는 통일부 장관이 가서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현 정부에서는 안보실장이 나오는데 북한에선 그래서 이 포사격 고사총 쏘고 나서 50분밖에 안 돼가지고 김양건이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관계 개선까지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통지문 보내왔잖아요. 그때 김양건이 김관진 실장 앞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매일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은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북한은 왜 김양건이냐? 자기네 황병서를 안 보내고 김양건이 책사인 것 같아요. 책사여서 이 사람이 최측근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그야말로 총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평양에서 회담했을 때 우리 대통령은 뭐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이렇게 쭉 앉혀놓고 배석하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김정일이는 단 한 명 김양건만 딱 앉혀놓고 있습니다. 김양건이는 뭐 외교, 정치, 안보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김정일이도 워낙 잘 알지만 예. 그리고 믿고 대남 정책은 그야말로 다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김양건을 보내려고 했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추측으로 살펴보면 황병서는 책사는 아니기 때문에 회담하다가 회담은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예, 김양건을 보내가지고 사실은 김양건이 머리로 움직이되 황병서가 정치적으로 인준만 해주는 네. 이런 형식을 이제 갖출 거를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양건을 꼭 보내야 할 것 같으니까 황병서와 김양건 둘로 회담 참여자를 늘렸고 북현에서 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김관진 실장 한 명이니까 한 명을 지명해서 홍영표 장관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단지 이걸 안보 문제만으로 북한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다양한 제안을 했다고 북한에서 했다고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네. 단지 심리전 요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이 기회에 오이사 조치도 해제시키고 금강산 강로도 재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경협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단숨에 네. 이 포괄적인 큰 타결을 얻고자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작년에 황병서가 인천에 와서 한 얘기도 이제까지 남북 간에는 좁은 오솔길이 이제 났는데 앞으로는 대통로를 열어나갑시다 하는 그 대통로란 말이 지금 남북 관계가 안보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북한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얻어가려고 경제적으로 얻어가려는 독셈을 지금 가지고 나온 거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셈을 이렇게 나쁜 의도로 참 촉발이 아니, 됐군요. 평화를 지키면서 달라 그랬는데 평화를 안 지키면서 달라니까 그게 문제죠.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우리 홍 박사님 이 북한의 이번에 중요한 태도 변화가 있어. 이건 아주 우리 일반 국민들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 역대 정부의 이제 남북 회담을 보면은 우리는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그러면 북한에는 무슨 내각 참사급 부부장급이죠. 그러니까 차관급을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도 고집 피우고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우리 김양건이가 나올 테니까 김관진 우리 안보실장을 내보내라.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또 역으로 그러지 말고 최소한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채찍근인 황병서를 내보내라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남북 회담 역사에서 엄청난 의전을 지금 파괴하고 나름대로 북한은 좀 이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마쿠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네. 그래서 이번 회담이 지금 짧게 안 끝나고 서로 이견이 있어도 막판까지 조율하면서 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대표단도 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번 대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대담 중에 다시 통일부랑 그리고 국방부를 한번 가면서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좀 들어보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요 오늘 새벽까지 열린 판문점 접촉에서 마땅한 합의를 내놓지 못했죠. 근데 남북 고위 당국자 다시 만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접촉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통일부의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 지난 3시 30분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재개됐습니다. 어제 접촉도 6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북측이 회담장에 늦게 나와 예정보다 늦은 6시 30분에 시작했는데 오늘 접촉 역시 30분 지연됐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지난 15일부터 적용한 우리 시간보다 30분 늦은 새 표준시를 기준으로 접촉 시간을 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기준으로 3시면 우리 시간으로 3시 30분입니다. 어제 접촉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가 나왔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열리는 고위급 접촉인 만큼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고 또 사소한 내용이라도 외부에 알려지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접촉에 대해 위기 상황이 지속돼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0시간 가까이 열렸던 1차 접촉에서 남북은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최근 군사적 대치 상황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측은 남북 고위급 접촉 이전부터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대해 남측의 조작극이라며 자신들의 소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북측은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원인이 남측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있다면서 즉각적인 중단과 확성기의 철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이 없는 한 대북 심리전 방송은 중단할 수 없다면서 북측에 주체가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볼 때 북측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여 오늘 추가 접촉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남북이 1차 접촉을 토대로 내부 전략을 정비한 뒤 다시 얼굴을 맞대는 만큼 해법 도출을 위한 묘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속보 자막에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전방에는 최고 수위의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방 지역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협상과 위협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방부 분위기 그리고 현재 DMZ 인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시죠. 네, 남북 간 고위급 2차 접촉이 시작되고 나서도 군사적인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우리 군 역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화 중이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군이 얼마든지 도발해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북한군은 지난 21일 최고사령부가 전방부대에 발령했던 전시상태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격 도발 당시 사용한 76.2mm 평곡사포를 전진 배치하는 등 우리 측 대북 방송 확성기를 즉시 타격할 태세도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히려 고위급 접촉을 전후해 북한군의 움직임이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전선 지역의 사격 준비 포병 전력이 갑절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잠수함 50여 척이 기지를 이탈해 식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에 달하는 수로 우리 군은 한층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동시다발적인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 사령부와 협의해 대북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에서 2로 격상했습니다. 군은 브래들리 장갑차와 아파치 헬기 등 주한미군의 최신의 무기가 투입되는 한미 양국군의 통합화력 경멸 훈련도 이번 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잠 해상 초계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한미 연합 전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군사적 긴장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목함질의 도발이 이번 사태에 어떤 단초를 마련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렇게까지 흥분을 하고 포격까지 한 원인은 확성기 방송, 우리 측의 그 목함질의 도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우리는 그 무력 도발을 한 게 아니고 이런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 측에 좀 실상을 알리려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것들이 북한에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죠? 2004년도에 확성기가 없어졌잖아요. 2004년도 육사 합의에서 없어졌는데 한 11년 만에 지금 재개된 거죠. 11개가 재개됐는데 이 재개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목함질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지금 재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북한은 철저한 통제사회고요. 네. 거의 김일성 3부자를 신성시하는 신정 정치하는 정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전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탈북해온 이런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라디오를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라디오를 듣다가 잘못되면 바로 수용소로 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대북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확성기를 통해서 하면은 그건 라디오를 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밤에는 24km 정도 가는 거고요. 낮에는 적어도 12, 13km 정도 간다는 건데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대에는 거의 다 가는 거고요. 네. 24km를 가게 되면 거의 개성 인근까지 해서 민간인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밖에서 그게 유입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북한 지도자들에게 아픈 내용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네. 그 아픈 내용들이 다들 정보를 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군사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좀 사실상 쉽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 카드도 같이 들고 나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지금 우리 남한에 탈북자 한 3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북한 탈북 군인들이 한 2,000명 되죠. 많은
탈북 군인들이 병사나 장교들 할 거 없이 이 확성기 방송을 들으면은 북한 체계의 그 체제의 허구성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느끼게 됐다. 네. 이것이 좀 중요하고 그러고 지금 북한 체제의 경직성 모르겠어요. 뭐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정의를 합니다만 뭐 우리 사회주의 정권도 아니고 공산주의 정권도 아니고 제가 학자로서 정의하면 이건 뭐 가부장적인 전체주의 정권에 가까운 정권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혀를 찌르는데 그 북한의 맹목적인 강경 군부 충성파들이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아마 이런 사건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최고 존엄을 못 얻어간다는 북한의 그런 선전에 아주 정확한 혀를 찌른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북한 잠수함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이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도 북한 잠수함의 평균 이탈률이 10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이게 6.25 이후에 지금 최대 이탈률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악면 전술, 앞서서 우리 정영빈 기자가 국방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전해줬는데 북한의 지금 잠수함 활동이 은밀하게 시작된 이 부분, 그것도 대규모로 시작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다는 거고요. 잠수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전쟁 바로 직전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량으로 50척이나 약 70여 척 중에 50척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는 전쟁을 곧 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시위하는 거죠. 네. 시위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뿐 아니라 전선 지역에 북한군 사격이 준비된 포병이 전력이 2배가 증가했다. 이 협상을 하면서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협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협상을 하는데 여차하면 본래대로 군사 행동으로 개시한다. 네. 이렇게 해서 협상을 도우려는 행동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협상이 정면으로 결렬돼서 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막 욕을 하고 나갔다. 네. 그러면은 뭐 가능하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잠수함이 50대가 사라진 거는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바다 밑속에 우리에게 잘 탐지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디 목포나 부산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 상선 같은 거 대형 상선을 격추시켰다. 네. 그러면 우리 수출 입국인데 컨테이너가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뭐 못 들어온다기보다 두려우니까 안 오죠. 안 오겠죠. 안 오면 우리 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로 우리가 피해를 엄청나게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협박을 해댐으로써 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네. 타협하자, 뭐 이런 것이라고 이제 여겨지지만 반면에 우리 역시 워치콘을 4에서 이번 계기 때 3으로 올렸다가 어저께 또 올렸죠. 회담하면서 네. 또 2로 올렸습니다. 네. 2란 거는 그야말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하다. 이 1로 올리면 전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올렸느냐? 이거는 워치콘이라는 거는 이제 정보 감시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하던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는 수준을 평소보다 인력이나 뭐 기재 면에 있어서 2배 이상 늘리고 인공위성 같은 거 더 증강하고 그래서 네. 하늘에서 보고 뭐 무인기도 띄우고 그다음에 유투기가 보고 그 모든 그 가동할 수 있는 북한의 정보는 다 얻는다. 네. 그래서 이 잠수함이 70%가 식별이 안 된다는 것도 이렇게 워치콘을 높이니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잠수함이라는 게 야, 이 바닷속으로 들어와서 엄청난 테러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의 잠수함은 거의 다 디젤 잠수함이라서 하루에 2번은 떠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뜰 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지구적으로 보면 파악이 되니까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한미연합전력 정도면 지금 충분히 뭐 탐지가 가능하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예, 근데 단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통합화력 경멸훈련 이런 건 뭐 북한의 장사정포가 굉장히 이력적인데 팔라딘 자주포 이게 그 다연장 로켓이죠. 미국의 네. 굉장히 유용한 아파치 헬기라든지 이런 걸 다 가동해서 한미 통합 경멸 훈련을 하니까 사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국진이 나더라도 북한의 피해가 훨씬 클 거는 분명합니다. 네. 단지 이제 우리가 산업시설 같은 게 많고 우리는 한 분이 뭐 사상을 당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예. 북한은 뭐 100명 죽어도 아니 뭐 그까짓 건 100명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 이런 게 그들의 야비한 네. 속셈으로 우리에게 도발해 오는 그래서 뭔가 그 최고도로 긴장을 올려서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는 이런 속셈인데 네. 우리 다 정부에서 협상을 잘해가지고 사실상 긴장 수위는 좀 낮추되
그들에게 명확한 사과를 받는 그런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좀 보면요. 네네. 북한과 중국이 오랜 혈맹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중국이 정말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게 다음 달에 초에 있는 전승절 행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하기로 했고 중국이 그만큼 공들여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승절을 앞두고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접촉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중국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입장을 내놓고 앞으로의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과거에 한반도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면은 양비론적인 시각을 취해왔습니다. 누구를 북한을 규탄한 지난번에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때도요. 북한 리더를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된다. 이상한 워딩을 통해 양비론적인 시각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 이야기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또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지금 저 육자회담 대표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남북이 자제해야 된다. 이 정도 워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승절 놓고 북한에서 한반도의 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와서 미국의 최고 동맹국인 박근혜 대통령 와서 좀 자기 행사를 축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전상 문제가 있다. 또 중국이 원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든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 핵 문제 100% 해결되는 건 원치 않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어느 정도의 그런 육자회담 틀은 좀 갖춰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지금 과거에 지금 이렇게 북한의 우방으로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 편을 들고 어정쩡한 태도를 태워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그거보다 진전된 그래도 북한 니들 자제하고 이번에는 좀 우리 전승절 행사하는데 불편한 심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긴장 국면을 좀 해소해라. 이렇게 조금 우리 남한을 돕는 우리 대한민국을 돕는 쪽으로 이동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시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국을 방문을 하신다고 일단 발표는 하셨는데 열병식 가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 북한의 인민군이 열병을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서 있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잘 풀어서 중국이나 북한이 좀 이 기회에 좀 대화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보 사안들을 좀 의지에 올려놓고 대화를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북한의 어떤 그 고위급 접촉에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잠수함의 활동이 시작됐고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쪽의 신경전 그만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접촉의 마지막 결론 간단하게 어떻게 날 거라고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양측이 기존에 해왔던 그 긴장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양측 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전투기 8대를 띄웠잖아요. 한미가 같이. 그런 것도 있고요. 북한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눈에 보이게 이런 걸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바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건데요. 협상력을 높인다는 그 꼼수란 걸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10시간을 했고 오늘 또 시작해서 벌써 1시간 정도 가까이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간 대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화로서 뭔가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